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있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 선행 덕분에 세상이 달라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삼형제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를 도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했죠. 그렇다고 제가 생활비를 다 벌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보태고 아껴 쓰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 고맙다고 하셨죠. 동생들도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단합이 잘 됐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저희는 어머니 힘들게 안 한다고 메뉴 통일도 잘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위해 일을 다니면서도 음식에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탓인지 동생들과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이 잘 먹으면서도 은근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라나는 형제 셋이 메뚜기 떼처럼 먹어댈 시기에 외식도 없이 어머니 혼자 그 음식 만들어 대시느라 힘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좀 많이 먹어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마저도 좋은 음식 못 해주신다고 아쉬워하셨지만 저희는 약만 맞으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었습니다. 해주시는 음식은 남김없이 먹어치우고는 했죠. 음식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요. 그 덕에 저희 삼형제 모두 한 덩치들 한답니다. 힘도 좋고 학교 다닐 때 운동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죠. 돈 많이 든다고 하지는 못했지만 못하는 운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닮은 덕이었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운동을 하시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는 바람에 운동을 접고 일을 하셨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은 다 자신 있다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냥 저만 키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업고 집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슈퍼에서 파는 채소들을 다듬는 일을 하시기도 하면서 돈을 버셨답니다. 살림도 다 해놓으시면서 저를 업고 일을 다니시니 동네 어른들이 대견하다 하셨대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답니다. 내가 벌어 책임진다고 했잖아. 애까지 없고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도대체 왜 그래? 라면서 화를 내시기가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셨대요. 아버지가 힘드신 게 싫어서요.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어떤 때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장에 나가셨고 어떤 때는 화물차를 타고 멀리 갔다가 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일당이 더 센 걸로 일을 나가시곤 하셨던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가시느라 눈곱만 떼고 나가시는 날이 많았다 하시더라고요. 화물차를 탈 때는 회사차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늦으면 안 돼 특히나 더 서두르시느라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 일은 돈도 돈이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해 더 고단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사장 일용직은 뭐 다른가요? 기술이 일정이 없고 배우는 중이라 고되고 힘든 것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몸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그 와중에 아들만 셋 줄줄이 나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도 가만히 집에서 살림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없는 집에서 왜 그리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궁금하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아이신 탓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 같은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 독립을 할 때쯤 간단히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신 거죠. 어린 사람들이 용감하게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족이 있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운동하던 아버지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임신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낳고 3살, 2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만 셋이라 부모님도 놀랐다 하시더라고요. 막내는 딸일 줄 알았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한 번도 저희를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시답니다. 저희 셋을 낳고 나서야 좀 제대로 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좋으셨대요.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 저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그저 저희 잘 먹이고 잘 크게 하시는 게 두 분의 목표셨대요. 그랬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더 어려워졌죠. 아버지가 버는 돈과 어머니가 버는 돈의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아버지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 삼형제가 어머니 덕으로 얼마나 잘 자랐는지 말이죠. 하늘나라에서도 저희를 지켜보시면서 기특해 하실 테죠. 어머니도 대단하다 하실 거고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목말 태워주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물장구 한 번을 치더라도 재미있게 해주시려 했던 모습도 생각이 나죠. 힘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저희 셋이 덤벼도 끄떡 없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항상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너가 우리 집 가장이다.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동생들 잘 지키고 있어.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아빠가 든든해. 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우직한 모습 그대로 저희 곁에 계실 줄 알았죠. 저희는 그 아래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약하고 지친 사내였더라고요. 고아원을 나온 날부터 혼자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사신 분이라 힘드셨나 봅니다. 날이 차서 언덕을 올라갈 때면 숨이 더 가빠지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1학년, 셋째가 6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죠. 새학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라 새 공책과 연필을 사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삶은 고구마를 먹으면서 배를 불리며 뒹굴거리던 그런 날들이었죠. 어머니가 일을 다녀오셔서 힘들지 않도록 청소와 먹은 음식 설거지는 저와 둘째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희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하고 대견하다 하셨죠. 막내는 나도 하며 한 것도 없는 녀석이 칭찬을 받으려 했고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저녁을 준비하셔야 하는 어머니는 바삐 움직이셨죠. 막내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밥 많이 먹을 거라고 조르고요. 어머니는 그런 막내에게 알았다 하시며 웃으시고는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늦으시더라고요. 저희 삼형제는 아버지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시더군요. 너무 늦으시기에 저희끼리 밥을 먼저 먹고 잠도 먼저 들었죠. 아버지 몫을 잘 챙겨 드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졸으셨대요.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드시면서 꾸벅꾸벅 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식사를 하시고 씻고 나오셨는데 코피까지 나셨답니다. 한참 동안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거의 다 쓸 정도로 많이 흘리셨대요. 겨우 코피가 멈추자 다음 날 또 새벽부터 일을 가야 한다고 주무셨대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신 거였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셨거든요. 과로였던 건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죠. 간밤에 일도 있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 못 일어나는 줄 알고 계속 흔들어 깨우셨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실 줄 모르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깨우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저희를 깨우면서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늦잠 한 번 자지 않던 아버지가 긴 잠에 빠져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31살의 젊고도 젊은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하신지 저희에게 당부도 없이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신 거죠. 저도 너무 어렸고
동생들도 어렸기에 몰랐습니다.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도 못했는데 그렇게 떠나신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동네분 몇 분만이 왔다 가셨죠. 아버지는 특정한 소속도 없이 돈이 되는 일을 철따라 다니신 탓에 회사에서 문상 오는 사람도 없었고 고아원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오지 못했고요. 말 그대로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만 덩그러니 남겨져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친구가 없다는 걸. 매일 저희 보고 친구 많이 사귀고 신나게 놀라고 하시고선 정작 아버지는 같이 놀 친구가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지요. 저희를 키우느라 놀 시간도 없었다는 걸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학교에 다녀야 했지만 어머니는 일을 더 하셔야 했죠. 어머니는 새벽엔 시장에 가셔서 채소가게, 쌀가게, 떡가게를 번갈아 가며 일을 하셨고 돌아와 저희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채소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다듬은 채소는 반찬 가게에 사용을 하시는 거라 오전에 다 해서 가져다 주셔야 했고 오후 시간에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오시면 저희 삼형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막내는 그런 어머니께 더 이상 조르지 않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얌전했습니다. 마치 다른 애가 된 것 같이 어머니를 조르지 않고 말썽도 안 부렸죠. 오죽하면 어머니가 우리 막냉이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어쩜 이리 말이 줄었지? 엄마가 좀 서운하려고 그러네? 라고 하실 정도로요.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시고 어린 마음에도 놀라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둘째는 그런 막내를 저와 어머니보다 더 챙겼습니다. 저보다 학교에서 먼저 돌아오다 보니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은 탓도 있었지만 워낙 섬세한 둘째도 막내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어디를 가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덕에 막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들을 위해 더 많이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러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는지 저희가 자면 술을 드시더라고요. 술 드시다가 우시기도 하고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말도 하시고요. 그런 어머니를 자는 척하며 지켜보던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싶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반듯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초등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부머리는 따로 있는 건지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잡아 봤지만 중학생 때는 도저히 안 되더군요. 머리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중3이 되고 나서야 제가 공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상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하상가의 창고에서 점포에 짐을 옮겨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방과 후에 하는 일은 새벽보다 일당이 적어서 새벽에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아저씨들이 계셔서 못하고 일이 적은 만큼 건수가 적은 오후 일을 제가 해야 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지하상가로 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20만 원은 모으고 나머지 20만 원은 동생들 용돈도 주고 제 용돈을 했습니다. 1년쯤 했더니 100만 원 조금 넘게 모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값이니 입학금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 모은 돈이었기에 당당히 내놓았죠. 그랬다가 어머니께서 치시는 회초리 바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회초리가 닿았던 자리에 들은 멍자국이 2주는 갈 정도로요.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돈 벌어라고 했어? 너가 돈 벌어다 주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허튼 짓거리 하고 다니면 돼? 라고 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다가 결국엔 주룩주룩 눈물도 보이셨죠.
그렇게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처음 보았기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그런 어머니를 보고 놀란 건지 엉엉 울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 셋을 보시고도 아랑곳 없이 회초리를 치셨습니다. 종아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앞에서 우시는 걸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덩치는 산만한 놈이 끄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불고 한 이후에 저는 한동안 학교만 오갔습니다. 가끔 가서 하루만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올까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어머니 보러령도 생각이 나고 마음도 아팠으니까요. 취업을 위해 취업률이 높다는 공고로 진학을 한 저는 열심히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다짐을 한 이후로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실습 위주로요. 제가 취업을 하면 동생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 고생도 덜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제가 고2에 올라갈 무렵 막내가 미술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 안 되냐면서요. 학교에서 막내에게 소질이 있다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도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저희 집 겨우 생활을 하는데 학원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난처함이 드러나자 둘째가 막내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괜한 소리를 해서 엄마 힘들게 해.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잘 그리면 학교에서 미술부 하면 되잖아. 라면서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막내는 형이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가 난처해 하시자 민망했는지 눈치를 살피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호다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동생들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께 엄마, 제가 2주 정도 일하면 막내 학원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내가 뭘 하고 싶다고 쉽게 말하는 애도 아니고 보내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셨습니다. 대신 머리를 감싸 안고 엎드리셨죠.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들어갈 돈이라면 어머니도 어떻게든 해주시려 했겠지만 매달 들어가는 돈이기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던 거죠. 막내에게는 형이 학원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그 모습에 화가 난 건지 속상한 건지 눈을 흘기더라고요. 둘째는 엄마의 마음도 막내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었기에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막내 학원 가라고 돈을 내밀었을 때는 둘째가 더 좋아했거든요. 본인이 해줄 수 있었다면 기꺼이 돈을 해줬을 거라 생각도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빠듯했지만 서로를 위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보면 참 좋아하셨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만 셋이라고 할 때 항상 그리던 그 모습이거든. 듬직한 큰형, 중심 잘 잡는 둘째, 재주 많은 막내.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셨지. 너무 대견해. 기특하고 고마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어머니가 해주시면 기분이 좋았지만 조금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큰형이니까 동생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동생들한테 형님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빠는 형제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지만 형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라더라. 라고 하시곤 하셨죠. 아버지께 그런 말을 들으며 놀이터에서 노는 동생들을 볼 때 결심을 했습니다. 꼭 동생들에게 우산 같은 큰형이 되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아버지 흉내를 내며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면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쌩긋 웃으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고아원에서도 제일 말썽쟁이였어. 그런데 원장님이 제일 믿는 아이였지. 말썽은 부려도 나쁜 짓은 안 했어. 말썽이라고 해봤자 고아원 식당에서 음식 훔쳐먹고 아이들 데리고 늦게까지 놀이하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때를 그리시는지 먼 곳을 바라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어린 동생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너희 아빠를 찾았어. 신통하게 너희 아빠는 해결을 했거든.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했지. 좋아도 했고. 라며 어린 시절부터 두 분이 사귀게 되신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먼저 좋아한 거 아니냐고 토닥거리신 것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아이였을지 듣고 상상하는 건 항상 재밌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가장 많은 저와 아버지 이야기 하시는 게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머니께 위안이 된 것 같아 저도 더 좋았고요. 그렇게라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막내는 학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법 잘 그렸습니다. 솔직히 조금 힘들긴 했어도 막내의 그림이 날로 좋아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그런 막내의 그림을 즐겁게 보다가도 자식,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시키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얼른 돈 벌어서 동생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못 해주신 것까지 제가 동생들에게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도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괜찮으니까 말해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않다가 요리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간식으로 먹는 라면도 둘째가 끓이면 맛이 달랐습니다. 밥을 비벼도 둘째가 비비면 더 감칠맛이 나면서 맛이 있었죠. 어머니를 대신해 밥상을 차릴 때도 더 맛있어 보이게 놓고는 했고요. 그래서 야, 잘 어울린다. 나중에 요리학원 다니고 싶으면 이야기해. 형이 꼭 보내줄게. 라고 했더니 형은? 형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라며 묻더군요. 둘째의 물음에 대답을 하려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만 살폈지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들은 좋아서라기보다 돈 벌 생각에 배우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냥 형은 너희만 잘 지내면 바라는 거 없어. 형은 다 좋아. 라고 했죠. 둘째는 그런 저를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민망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사는 제가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며칠은 그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활로 돌아왔죠. 지하상가 관리소장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일부러 더 일을 챙겨주시곤 하셨죠. 박구나, 너 졸업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너처럼 덩치며 힘이며 다 좋은 사람을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실 정도로요. 하지만 실습을 나가보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훨씬 높더라고요. 비록 저는 실습 기간이라 적은 돈만 받았지만 정식 직원만 되면 받을 월급 생각에 저절로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 돈이면 어머니가 좀 쉬셔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길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일은 곧했지만 할만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여기저기 온몸에 기름이 범벅이고 손끝은 때가 껴 새까매졌죠. 비록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보조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일을 곧잘 배운다며 사장님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도 꼭 제대하고 다시 와.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해주셨고요.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생활비에 보태고 제 용돈에서 모은다고 모은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가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머니 혼자 감당하셔야 할 부분이 많아 어머니 혼자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눈물만 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군대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막내 학원비는 저축한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받은 월급도 아끼고 아껴 휴가 때 동생들 용돈으로 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겪을 때는 느리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고 나서는 금세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저에게도 군대에서의 시간은 그랬습니다. 언제 제대하냐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느새 그렇게 기다리던 말년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휴가를 나온 동기들과 역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한 녀석이 야, 우리 헤어지기 전에 밥이나 먹고 가자. 나 배고파. 라고 하더군요. 얼른 집으로 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싶었지만 그때는 왜인지 동기들과 함께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먹고 집에 가도 또 먹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맛있는 집을 안다는 동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기는 자기가 군대 가기 전부터 단골이라며 칼국수 집으로 가더군요. 가보니 칼국수는 4,000원짜리였는데 보리밥과 열무 김치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더라고요. 동생들과 어머니까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기가 알려준 대로 보리밥에 들기름 뿌리고 열무김치에 비벼 먼저 먹고 있자니 칼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냄새부터 시원하고 고소한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열무 비빔밥에 이미 입맛이 돋아져서인지 칼국수 한 그릇을 뚝딱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잘 먹고 나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카운터에서 사장님께서 맛있으셨어요? 군인 아저씨들 너무 잘 먹어서 보기 좋다고 어떤 손님이 계산 먼저 하고 가셨어요. 어찌나 잘 먹는지 한 그릇 더 줄까 했다니까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해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너무 잘 먹고서 그냥 가기 미안해서. 어떤 손님인지 모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잘 먹어서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요.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안 받고 손해보는 장사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잘 드셨으면 됐어요. 그러지 말고 얼른 가요. 라고 하시더니 웃으시며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채워지니 배도 부르지만 마음도 좋더라고요. 그 따뜻함이 배만 채운 건 아니었던 거지요. 마음도 꽉 채웠거든요. 부대에 복귀할 때도 역 앞에서 칼국수집에 들릴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잔뜩 먹은 후라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가야지 하고는 부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게 군 생활을 하고는 건강히 제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일하시는 분식집에 들러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에 보셨으면서도 수고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군대에 가고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었고 막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봤는데 새삼 기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대 전 일했던 공업사에 자리가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곤란해하시면서 일단 기다려봐. 내가 자리 나는 대로 부를게.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다던 요리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공업사에서 일했다고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좀 편했거든요. 동생도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 취사병으로 가게 하고 싶어서 요리 학원에 보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했죠. 제대를 하고 알아보자 마음을 다졌는데 막상 제대를 하고 보니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얼른 알아보자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진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기운도 없을 만큼이요. 때마침 역 앞을 지나고 있던지라 동기들과 먹었던 칼국수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저녁 시간이 안 됐는데도 사람이 많더군요. 기다렸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왔다 보니 괜히 주눅이 들고 구석에가 앉게 되더라고요. 군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인지 군인들 무리가 2팀 정도 보이더군요.
얼마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또 남달라졌습니다. 역시나 칼국수는 맛있었습니다. 식전에 먹는 보리밥도 좋았고요. 마지막 국물까지 싹 먹고 일어나려는데 사장님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가 카운터 바로 뒤쪽이라 말소리가 다 들렸는데 분명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군인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아이고 다른 손님이 군인들 수고한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냥 가세요. 라고요. 그러자 한 군인이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 동네 분들이 인심이 좋으시네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계산을 하러 가면서 사장님, 왜 군인들한테는 돈 안 받으세요? 라고 하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돈을 서둘러 받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몇 번 더 그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일자리는 안 구해지고 마음은 지치는데 그런 얼굴로 집으로 바로 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런 제게 4,000원짜리 그 칼국수는 잠시 쉴 수 있는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먹고 나와 쫄쫄 굶다가 집에 가서 허겁지겁 밥을 먹게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사장님께서 또 군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않고 자리에 앉아 사장님 등을 톡톡 치고는 여쭈어 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군인일 때 얻어먹고 가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거면 저도 나중에 해보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 곁에 앉으시더니 자주 오시니까 이야기해드릴게요. 별건 아니고 저희 아이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애도 칼국수 좋아했거든요. 한 그릇 먹고 있을 때 또 한 그릇 끓여야 됐어요. 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와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해 그만 목숨을 잃었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걸렸는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들은 장난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자 들어가 사장님의 아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미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했대요.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친구들과 나간 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사를 하는데 군인들이 더 남달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셨대요. 누가 계산했으니 그냥 가라고. 안 그러면 또 신세졌다고 찾아올까 걱정이 되셨대요. 그렇게라도 하고 났더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래요. 아들 먹이는 것 같아서요. 농담처럼 군인이 체질인 것 같다고 하던 말도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군인만 보면 더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연을 듣고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봤기에 사장님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그런 아버지가 일자리도 못 구하는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실까 싶어 속도 상하기도 하고요. 먹먹한 마음이 올라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울자 덤덤히 말씀하시던 사장님도 놀라셨는지 휴지를 주시더니 어휴 이렇게 덩치만 컸지 마음이 여려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마음 굳게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저희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터져나온 눈물 탓인지 술 취한 사람처럼 줄줄줄 넋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바쁘실 텐데도 다 들어주시고요. 그러다 막상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민망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어휴, 사장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다가 괜히 제 이야기하면서 시간만 뺏었네요. 죄송해요.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기 괜찮으면 자리 생길 때까지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허리랑 손목이 나빠져서 반죽하는 사람 구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월급은 내가 많이는 못 주지만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얼른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에 100만 원이라도 생기면 둘째 학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둘째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막내 학원비며 생활비에 보탠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칼국수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칼국수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한 일은 저녁 8시가 되어 끝이 났죠. 점심은 무조건 칼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쉬는 날 빼고는 무조건 먹었죠. 면의 반죽이 잘 되었다는 정도를 알려면 그 방법뿐이더라고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일 다른 일자리가 생겨도 오늘은 칼국수집 직원이었으니까요. 반죽을 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뽀얀 아기 궁둥이같이 반죽이 뽀송해질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못합니다. 그렇게 반죽을 시작으로 국물 내는 법까지 배우며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 일자리가 생겼다며 오라는 곳도 있었으나 가지 않고 칼국수집에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칼국수를 잘 배워 둘째와 어머니와 함께 칼국수집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장님께 열심히 장사를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장님 장사부터 잘 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레시피 연구도 혼자서 해봤습니다. 칼국수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끔 칼칼한 양념간장이나 청양고추를 원하시는 손님들이 계셨거든요. 아니면 고춧가루 양념장을 원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가게 레시피대로는 육개장 칼국수는 무리였기에 양념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두까지 하려면 손이 많이 갔기에 그렇게라도 손님들이 원하시는 걸 채우려고요.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했죠. 그러다 비빔 칼국수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름에도 나가기 좋은 메뉴였고 어차피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고 있었기에 메뉴에 추가해보고자 더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온통 새로운 메뉴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쉬는 날에도 비빔국수만 해먹을 정도로요. 그런데 의외로 답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는 열무김치를 활용해 비빔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사장님도 주방 이모들도 서빙 이모도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스페셜 메뉴로 메뉴판에 추가해놨는데 아무도 주문하지 않아 실망했었죠. 오랫동안 오시는 단골 손님이 많으신 가게였기에 원하시는 맛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나가고 나니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본 메뉴인 칼국수보다도 더 잘 나가기도 했고요. 칼칼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고추장 양념장이 나갔고 개운하다며 좋아하셨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 만두 양념에도 넣어 매운 만두를 냈더니 더 잘 나가고요. 메뉴 개발에도 참여한 대가로 사장님께서 매출의 일부를 제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군인들에게 누군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졌고요. 막내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제법 좋아 대학을 보내려고요. 그 녀석만이라도 대학이라는 곳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둘째에게도 군대에 다녀오면 요리 학원에 보내주기로 했고요. 혹시나 제가 부담이 될까 머뭇거리기에 형만 믿어 라고 큰소리 쳤거든요.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시던 일은 줄이시고 분식집 일만 하시게 되었고요. 그것마저도 안 하고 쉬게 해드릴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났는지 가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줄을 섰습니다. 오죽하면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오시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메뉴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냐고 하시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국물에 조미료를 넣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고요. 그건 사장님만의 비법인데 불 조절이 관건이더라고요. 저도 그 맛을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장님 손길이 닿아야 바로 그 맛이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셨고 월급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덕에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어머니도 쉬시게 해드릴 수 있었죠. 손님들을 다 모시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겠다고. 원래는 주유소 자리에 가게를 2층 건물로 차리게 되면서 제 수입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덕분이라 하셨지만 사장님이 원체 잘 만드시니 저는 보탠 거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저를 부사장이라고 부르시며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것을 사장님께 의논하고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 마음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 1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막내 유학도 보냈습니다.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둘째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한눈에 반했죠. 둘째가 일하는 식당에 서빙하던 아내가 마음이 착해 보여 소개를 했다던데 마음만 예쁜 게 아니고 얼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에 상냥하기까지 한 여자라 저에게는 여러모로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없는 집 장남이 대책 없이 결혼을 한다고 덤비는데도 저를 믿어준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 가게에 오라고 해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한 일이었는데 별말도 없이 한 그릇을 다 비우더니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만나자 하면 만나도 주고 하기에 결혼하자 해버렸죠. 퇴짜 맞을 줄 알았는데 배시시 웃으며 그러자 하기에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놈 뭘 믿고 결혼 허락해줬냐 하니 동생들 그렇게 책임지고 평범한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면 뭐든 해서 먹고 살겠지 싶었어요. 나도 없는 친정에서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같이 고생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고요. 라고 대답하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엄청 칭찬하시더래요. 저한테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게도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따로 차렸을 텐데 시장에서 구멍가게처럼 하던 걸 이렇게 키운 사람이니까요. 내가 저 사람 믿고 장사한다니까요. 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의 눈빛에서 애정도 많이 느껴져 믿게 되더래요. 의리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얼른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거라면서요. 2살 터울 남매를 키우면서도 어머니께도 동생들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동생들이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요. 다행히 재수씨들도 좋은 사람들이라 저희 삼형제는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다.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처갓집 갔다가 저녁에는 사장님 댁에 가 저녁을 먹는데 동생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럼 사장님 내외분들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끔 술도 한잔하며 사장님과 괜히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러다 하늘을 보고 사장님과 저 둘 다 아무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잘 지낸다고요. 아마도 사장님도 그러시겠죠. 먼저 떠난 아드님께 인사하실 겁니다. 서로 그런 마음인 걸 말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기에 사장님과 저는 애틋한 마음으로 얽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따로 차리는 건 어떻게 됐냐고요? 안 할 겁니다. 사장님이 몇 년 있다가 저더러 물려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권리금도 안 받고 그냥 주신대요. 그러면 됐죠. 그때까지 부지런히 배우려고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 되더라도 거짓말은 계속될 겁니다. 군인들의 밥값은 누군가 미리 내고 갔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